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챕터가 넘어갈 적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 적에 이 앞에 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사흘 동안 했던 나의 삶, 나의 꿈과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할 얘기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 가운데서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재료가 같다. 다 같이 탄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안에 배열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안에 배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재료가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온, 그렇게 될 적에 뭐가 다르냐? 안이 달라요. 안이 달라요. 바로 그 안이 질서정연하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바로 오늘과 내일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오디오 볼륨을 조금 좀 줄여주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적에 좀 소리가 커서요. 조금 줄여주십시오. 자. 예, 이틀 동안 할 강의의 제목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선택의 지혜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날 때가 언제냐? 뭔가를 골라야 할 때입니다. 그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쉽게 끝날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오래도록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 있었던 애정남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래서 애정남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서 앉아있는데 앞에 할머니하고 임산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애정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임산부 5개월 이상 되면 임산부다. 왜 5개월이냐 그랬더니 5개월이 되면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못할 때들. 두 길을 다 갈 수 있을 적에는 문제 없습니다.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짬짜면. 두 개 다 선택해도 상관없을 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적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은 짜장, 내일은 짬뽕, 뭐 이런 스타일로 우선순위를 1번, 2번 순서를 정해야죠. 이 순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보고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가치관은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런데 뒤바뀌면 1번이 돼야 할 것이 뒤로 밀리고 두 번째 돼야 할 것이 1번으로 가면, 이걸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가치관이 전도됐다 그럽니다. 뒤집어졌다. 그렇게 되면 훗날 큰 후회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두 마리 토끼가 뛰고 있는데 어떤 토끼를 먼저 쏘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마리를 다 잡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두 마리를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죠. 첫 번째, 이혼율 세계 1위에서 3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결혼했을 적에 남편감을 아내감을 고를 적에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이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 밖에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떨어졌고요.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3년째 1위입니다. 13년째 1위. 그 다음에 산재 사망률 OECD 국가 가운데 단연코 1위고요.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우리의 가치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안을,
우리의 마음속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검입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겠어요? 상당히 똑똑해요. 엑스칼리버. 전설의 왕 아서 왕이 썼다는 바로 그 칼입니다. 아수왕 얘기를 하죠. 혹시 여기서 다 자세한 얘기를 다 못하니까 더 많이 알아보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저는 항상 원전을 얘기하는데,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영국의 대문호 초서가 쓴 칸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아서 왕이 궁정을 나서서 순시를 합니다. 그런데 겁없이 혼자서 쭉 순시를 하다가 매복봉에 걸려서 이웃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웃나라에서 아서, 너 잘 걸렸다. 아서를 죽이고 아서의 왕국을 쳐들어가자. 우리가 다 빼앗아 버리자. 그런데 이 왕 앞에 끌려온 아서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굉장히 당당해요. 내가 없다고 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으냐? 나에게는 충성스러운 원탁의 기사가 있어. 그보다는 날 풀어주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굉장히 당당해요. 의연합니다. 이 왕이 보기에 죽이기에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리고 정말 쳐들어가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서를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뭔가, 그 답을 알고 싶다. 1년 내에 이 답을 가지고 오겠다 약속하면 풀어주겠다. 아서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 풀려납니다.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뭐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서 1년이 가까이 갑니다. 아서가 초조하죠. 그런데 한 신하가 와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누군데? 저 북쪽에 마녀가 있습니다. 근데 마녀인데다가 꼽추고, 그런데 이 천대받는 이 마녀한테 어떻게 왕이 가서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있긴 있지만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서는 가겠다. 마녀에게 가서 묻습니다. 혹시 네가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아냐? 압니다. 알려달라. 마녀가 맨입에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원탁의 기사 가운데서 가장 용맹하고 잘생긴 거웨인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아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어떻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무슨 왕이 그래? 후한데 결혼해 하면 하는 거지. 그래도 그건 아닌데. 결국 맨손으로 돌아옵니다. 약속 날짜는 다가오고 거웨인이 수심에 빠졌죠. 아서 왕이. 그 모습을 본 거웨인이 아서에게 가서 묻습니다. 무슨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몰라도 돼. 얘기하십시오. 몰라도 돼. 저를 충성스러운 부하로 여긴다면 말씀하셔야 합니다. 결국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웨인이 결혼하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안 해도 돼. 당신이 나에게 목숨을 바치라고 그래도 바칠 텐데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결국 고웨인의 고집에 아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녀에게 결혼하러 성으로 들어오라. 드디어 마녀가 성으로 들어옵니다. 거웨인은 꽃미남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야단 법석을 쳐요. 돌멩이를 던지고 야단 법석을 쳐요. 이 와중에서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거웨이는 이 마녀에게 정중한 신부의 예로 대합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녀가 답을 줍니다.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 조선시대 우리 조선의 여인네들하고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아서는 이제 포근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웨인이죠. 그래서 첫날 밤에 신혼방에 들어가 봤더니 꽃미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신부의 예로 하도 정중하게 맞아줘서 마법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미녀가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절반만 풀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낮에 추한 마녀로 있고 밤에 아름다운 미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낮에는 아름다운 미녀였다가 밤에 추악한 마녀가 될 것인지, 그걸 당신이 결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거웨인의 현명한 선택의 지혜 덕분에 마법이 다 풀립니다. 그 답은 뭘까요? 잘 안 들립니다. 정답은요, 본인이 직접 선택하라. 세상의 여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 가장 좋은 것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마법까지 다 풀려서 아름다운 미녀가 됐다 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초서의 칸터버리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요 등장인물 4명, 아서, 마녀, 이웃나라의 왕, 그리고 거웨인, 이 4명의 선택의 지혜가 여기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차례차례로 선택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아서의 선택. 아서가 잘한 게 뭘까요? 아서의 선택. 아서는 첫 번째 그가 망설였던 건 갈까 말까. 저 북쪽 숲에 마녀가 있는데 근데 추악해요. 거기다가 꼽추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왕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 그거 참 그렇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죠. 우리도 할까 말까, 해 말아 망설일 때가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는 이유는 뭐냐? 기억하세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반응한다는 영어 response, 능력 ability, 두 개를 합치면 무슨 단어가 돼요? 이게 바로 responsibility. 뭐라고 번역합니까? 책임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책임감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책임 없어. 나는 하란 대로 했어. 나는 명령받은 대로 했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책임 없다고 자꾸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런데요, 지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에는, 모든 행동에는 선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란 대로 하기로 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때 뭔가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다면, 부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했는데, 하란 대로 오다 받은 대로 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그 행동에는
선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 그래서 responsibility는 결국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을 자꾸 모면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책임하다 그러죠. 사안에 따라서 이 무책임이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엉뚱한 약, 투약한 간호사도 책임이라. 의사가 처방을 잘못 내렸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법원 최종 판결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나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냥 배달했다. 그러니 나는 죄 없다. 라고 얘기했지만 보시면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사에게는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해당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 투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다른 사람의 과실이 있다 해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 의사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러나 간호사도 유죄. 저는 간호사분들에게 강의할 적에 이 판례를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이 판결에 불만 있으십니까? 불만 있으시다면 간호사의 사자를 떼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간호원이었다. 우리도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인인데 왜 간호원이냐? 사자를 붙여달라고 여러 해를 싸워서 갖게 된 자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기계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했다. 숙련가일 뿐이에요. 매뉴얼 워커일 뿐이에요. 매뉴얼 워커. 그런데 대법원 최종 판례에는 유죄.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선택이 전제되어 있어요. 선택. 사람과 사물이 다른 것은 사물에게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물이 다른 점은 사람도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오는데요. 가운데 주도적인 선택이 있어요. 공은 차면은 어떤 공이든지 다 굴러갑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을 차면 어때요? 왜 나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펀치가 날라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반응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가운데 주도적인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소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훈련소에 가면 조교들이 겁주를 하고 양같이 선한 이 조교를 화나게 만들지 마라. 그 얘기 들으면 훈련병들이 저 겁을 먹죠.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어요. 훈련병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잘 못하면 화나기에 좋은 조건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누구의 선택이에요? 조교의 선택이에요. 화나기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꾹 참고 다시 한번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를 화나게 만들지 마라. 조건만 갖춰주면 나는 저절로 화가 나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건하고. 그런데 필요할 적에 선택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책임감이 두려워서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흔히 운명 혹은 우연을 얘기합니다. 엽기적인 그녀의 한 대목입니다. 할아버지, 왜 자꾸 이렇게 쳐다보세요? 너무 이뻐서 천사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 할아버지는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오지. 이 나무에 비밀이 있거든. 저도 이 나무 아래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 3년 전에 남자친구하고 이 나무 아래에 편지를 묻어놨었거든요. 할아버지 비밀은 뭐예요? 그래서 묻어놓은 편지 작년에 만나서 꺼내보기로 했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1년이나 늦었네. 2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바보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생각? 우리가 정말 만날 운명이라면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운명이란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우연이란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처음에 약속대로 했으면 1년 전에 이 아가씨는 여기 왔었어야 돼. 근데 왜 못 왔어요? 결정을 못했어. 이 남친하고 결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면서 바보 같은 생각만 했다. 무슨 생각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만날 운명이라면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치게 돼요. 선택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같거든.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는 미련이 남아서 1년 뒤에 혼자서 여기로 왔어요. 영감님의 마지막 얘기는 운명이란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에겐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택하는 사람에게 우연이라는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그건 운명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죠. 그렇죠? 뭐예요? 베토벤의 운명부양극입니다. 베토벤은 약 나이 38에 청력을 잃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인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이죠. 이때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사람들 가까이에 갈 적에는 무서운 공포감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상태가 주목받게 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두렵다. 내 옆에 사람이 목동의 노래를 들었으나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때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런 일이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갔고 조금만 더 갔으면 나는 생명을 스스로 끊었을 것이다. 자살하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되돌려준 것은 오직 나의 예술이다. 내가 내 안에 느끼는 모든 것을 끌어내놓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내게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의 결론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운명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겠다.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때 운명이 꼬리를 내립니다. 꼬리를 내리고 대신 나타난 건 뭐냐? 운명 대신에 나타난 것은 명운입니다. 운명은 끌려당기는 거지요. 명운은요, 나의 운세는 내가 명령하고 살겠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운명을 이기는 힘은 뭐냐? 소명입니다. 나는 이 예술적 감흥, 이걸 풀어놓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특별히 젊은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소명.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듣고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돌아다니셔야 돼요. 많이 보고 듣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베토벤의 명곡들은 대부분 이 뒤에 나왔어요. 뒤에 나옵니다. 시인 정연종의 유명한 시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있는 건 오로지 새날 풋기운. 운명은 혹시 저녁이나 밤에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으나 아침에는 운명 같은 건 없다. 운명 같은 건 없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 바로 길 없는 새 땅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이 글을 연상되는 거 없어요? 앞에서 봤던 노신의 글이 기억나십니까? 희망이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보다는 내 앞에 24만 평이 펼쳐졌다. 24만 평이 뚜벅뚜벅 걸어서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그게 책임감 있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공한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풍부한 경험. 풍부한 경험은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잘못된 선택.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많이 무너졌을 적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기라. 닉 부이치치 기억나세요? 부이치치. 예. 자, 우리는 지금 아서 왕의 선택을 듣고 있습니다. 아서 왕은 그 다음에 지켜야 돼, 뭉개도 돼. 1년 안에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답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서 풀려났거든요. 약속은 지켜야지. 뭉개면 어때? 지가 쳐들어올 거야? 이 와중에서 굉장히 망설였겠죠. 그런데 아서가 약속 앞에서 주저했던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쪽팔려요? 마녀한테 찾아가면 누구한테 쪽팔려요? 백성들, 신하들, 다른 사람. 근데 안 가면 누구한테 쪽팔려요?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풀려났는데 왕이니까 누가 와서 놀리지는 못하겠지만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쪽팔릴 거냐, 다른 사람에게 쪽팔릴 거냐.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워렌 버핏이라고 미국의 두 번째 부자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는 누구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근데 워렌 버핏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아주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듣다 보면 옆에 빌 게이츠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의 채점표와 외적인 채점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 내면의 채점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인생이 아마 굉장히 즐거워질 겁니다. 외적인 채점표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공허함을 느끼기 쉬울 겁니다. 예, 아주 소중한 어드바이스니까 정리합시다. 사람에게는 무슨 채점표와 무슨 채점표가 있습니다? 내면의 채점표와 외적인 채점표가 있습니다. 스스로 매기는 점수표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매겨주는 점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채점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인생이 굉장히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내면의 채점표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채점표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느낀다고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내면의 채점표가 중요하고 지금 외적인 채점표는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지 이걸 분명히 하라. 그런데 저게 뒤집어졌다. 외적인 채점표는 성공의 지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매겨주는 점수가 높은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내면의 채점표는 뭐의 지표예요? 행복의 지표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쪽팔리지 않는 삶.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쪽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쪽팔리고 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쪽팔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상황이 불리하면 내가 믿는 예수고 믿음이고 다 팽개쳐서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석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제멋대로예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원칙이 없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이냐 분명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박경림을 대한민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태어났을 때 그의 상황은 지극히 비참할 정도입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 그런데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은 어떠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오프라 윈프리 쇼는 끝났고 The Next Chapter라는 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느냐?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I don't think of myself as a poor, deprived ghetto girl. 나는 내 스스로를 빈민촌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소녀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think of myself as somebody. 자기 스스로를 somebody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somebody냐? Who from an early age knew. 어린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I was responsible for myself and I had to make good. 내 삶은 내 책임이고 언젠가는 멋진 일을 해내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분명히 알았던 somebody로 알았다. somebody를 제대로 번역하면 인물로 알았다는 거예요. anybody의 반대말이에요. 누구나 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인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프라 윈프리를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줘요? 외적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해요? 다 멸시하고 천대하죠. 그때마다 오프라 윈프리가 대받아 쳤던 얘기는 뭐냐? 아이고 저 뚱보에다가 배우지도 못하고 지지리도 못생긴 게 so what? 그래서 어쨌는데? 그래서 어쨌는데? 외적인 점수는 바닥이에요. 뭐가 높아요? 내적인 점수가 높아요.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조적인 사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사람. 마이클 잭슨 기억나세요? 마이클 잭슨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흑인이라는 것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안이 없었어요. 결국 마약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약으로 쓰러지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쪽팔리는 걸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또 한 가지 이 글에서 제 가슴을 치는 건 뭐냐? responsible. 내 삶은 내 책임이고 언젠가는 멋진 일을 해내고 말. 이 정도 상황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누구 탓입니까? 부모 탓이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삶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어요.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그건 우리 아비 어미 때까지 일이야. 내 삶은 내 책임이야. 당당했다고. 삶의 무게 앞에서 당당했어요. 흑수저 얘기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녀의 선택입니다. 마녀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뭘까요? 마녀는 지금 왕에게 재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마녀가 구한 건 뭐였어요? 사람. 거회인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왕에게 있어서 재물을 달라고 그래서 훨씬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훨씬 더 귀한 것, 어려운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이 재물이죠. 여기서 이동국 얘기야. 이동국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독일 월드컵 한 달 앞에 썼던 그 블로그 기억나세요? 예. 대신 울어준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무릎인데 파열 수술해야 돼.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썼던 그 블로그 그 뒤의 얘기입니다. 중동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선수 생활에 이 나이에 그런 조건은 없거든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히 가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 로또 1등이나 마찬가지다. 별 얘기를 다 많이 했어요. 그 본인도 많이 흔들려 했고 조금은 아 이거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누가 봐도. 근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한마디 그냥 딱 하는데 감독님.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이끌어내 주신 분이시고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을 이렇게 떠나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네,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 나는 감독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장난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혹시 이렇게 좋은 조건이 감독님에게 온다면 감독님은 가실 것 같은데 냉정하게 그랬더니 그건 괜찮대요. 나를 버리는 건 괜찮은데 내가 버리는 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감독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같이 그랬어요. 감독님하고 저 명자가 찾아뵙고 그러면 되는 거지. 빌딩 하나 날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 최강희 감독이 전북 현대팀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갔어요. 그렇죠? 네. 예언처럼 됐어요. 그러나 이동국은 지금 재물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냐 했을 적에 사람을 택했어요. 사람을 택해 대단하지요. 이동국은 정말 행복한 선수입니다. 지금 출전하는 모든 게임이 다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그렇죠? 이동국은 정말 행복한 선수예요. 행복한 선수예요. 이동국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멋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정반대 선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천수 2012년에 히딩크가 다시 와서 2002년에 4강의 주역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재밌는 게임을 하는데 유일하게 뛸 수 없는 선수가 이천수였어요. 왜요? 이천수는 자기 마음대로 팀을 떠났어요. 계약을 어기고. 그것도 2번씩이나. 수원 삼성에서 떠나서 전남 드래곤스로 왔거든요. 근데 전남 드래곤스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팀을 떠나 이미 탈퇴 선수라고 그래요. 왜 약속을 계약을 깼어요? 사우디에서 돈 더 많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KBO에서 다시는 뛸 수 없다. 그래서 히딩크가 왔는데 친선 게임도 못 뛰게 만든 겁니다. 전남 드래곤스의 홈구장이 어딘 줄 아세요? 광양 여수 옆에. 그래서 1년 동안 홈 경기가 있을 때마다 광양까지 내려와서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 인천 FC로 컴백을 했는데요. 그 직전에 한 인터뷰입니다.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K리그에 복귀를 원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미 탈퇴 신분인데 이미 탈퇴가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K리그 복귀를 하려면 네. 국내 복귀를 하려면 전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전남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안 해주면 못 하시는 영원히 거죠. K리그를 뛸 수 네. 없게. 이런 이천수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이천수 선수가 이제 언젠가 이천수 선수처럼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그런 축구 신동 후배를 만나서 조언을 달라 이렇게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거의 후배들이고 네. 대표팀도 그러겠지만 후배들한테 딱 하는 얘기가 돈에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정말 제가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처음 1년이나 앞에는 되게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돈에 움직이다 보면 그 뒤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항상
돈에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항상 하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은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저도 그랬지만 누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죠.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 번에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계단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올라가면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다 유명세 타고 알려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첫 번째로 생각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천수가 그러잖아요.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천수는 축구 선수로서 대단한 달란트를 가졌어요. 박지성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또 지금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뒤집어졌어요. 어느 게 어떤 것보다 중요한지 그 옆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줄 부모님이나 멘토가 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강의라도 한번 제대로 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회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박지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위장 쇼핑몰을 개설해서 가입자에게 먼저 돈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20억을 모았는데 그 돈 뭐 했어? 로또 했습니다. 당첨되면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 로또 하죠. 또 당첨되면 또 로또 하죠. 매번 그렇게 당첨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하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랬냔 말이야. 로또 하려고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맹목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냥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이쪽입니다. 이쪽. 최우선이 돈이에요. 돈을 벌어서 무엇 할 건지조차 이제는 까마득해. 그래서 가을 동화의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돈으로 사랑을 사겠다 그러죠. 네. 우린 지금 마녀의 선택을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대한민국의 선택은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국내 판매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에르메스의 버킨 핸드백을 사려는 구매 대기자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르메스의 버킨 핸드백은 국내 판매가가 1,200만 원에 이르는데 프랑스 공장에서 한 해 제작되는 물량이 700~800개에 불과해 선불로 대금을 지불하고도 1~2년씩 기다려야 한다고 에르메스 코리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예. 대한민국 여성들의 명품백 사랑은 참 유별납니다. 근데 이런 명품백을 가지면 존재 가치가 올라가요? 외적인 평가는 올라갈지 모르. 야, 저 집사님, 어휴, 그거 들었네. 그런데 명품백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된장녀 그럽니다. 된장녀. 비하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본인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뭘 갖고 싶어해요? 젊은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입니다. 해외 연수도 가고 싶고 이것도 가고 싶고 그것 때문에 참 고생들 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할 사람을 뽑는 회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취업정보회사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258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스펙과 업무 능력이 상관없다는 응답이 무려 78.7%나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혹시 궁금하시면 특별히 우리 취업을 앞둔 분들 이 동영상 끝까지 보고 싶으시면 USB를 가져오세요. 제가 내일 다 옮겨드릴게요. 1947년에 미국에 이민 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3가지 꿈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 얼굴을 잘 보십시오. 누구 같아요? 바로 아놀드 슈왈제네거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민 왔어요. 3가지 꿈이 뭐였냐? 첫 번째,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겠다. 예, 영화 배우 됐습니다.
터미네이터를 비롯해서 엄청난 흥행의 배우가 됐어요. 두 번째, 명문가의 여인과 결혼하겠다. 예, 했습니다. 머리가 슈라이버라고 미국의 최고의 명문가 케네디가의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텔레비전 방송에서 앵커를 했던 아주 똑똑한 케네디가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세 번째는 유명한 정치인이 되겠다. 예,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세 가지 꿈을 다 가졌어요.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 비상상태를 선포합니다. 너무 인기 전술로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줄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주지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지 2년 뒤에 2012년에 집에서 일하는 멕시코 가정부하고 외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혼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영화 출연이 다 무산됩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렇죠? 지가 책상 앞에 어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양쪽에 여인이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병사가 이렇게 아이를 들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끝에 있는 병사는 칼을 들고 있지요.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비슷한 때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깔아뭉개서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법정에서 송사가 벌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쉽습니다.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는 그럴 지금 기술이 없으니까 판결이 반으로 나눠라. 해서 저게 가짜 엄마의 선택은 존재입니까? 소유입니까? 소유입니다. 반이라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는요? 차라리 가짜 엄마에게 존재. 소유를 주장하는 자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물 작은 이 불사요 생이 부류라. 정리하면요,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간섭하지 않고 생겨나게 하면서도 소유하지 않느냐. 저 지금 나무 덕분에 잎사귀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저 잎사귀가 점점 더 커지고 굵은 가지가 되고 쭉쭉 뻗어나가는데 간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울타리가 돼주고 영양분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꼭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생이부류를 기억하십시오. 생이부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유는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나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쓴 8살의 꿈이란 제목의 동시입니다. 지금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를 가야 된다고 강요하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존재입니까? 소유입니까?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의 자유를. 지침은 주세요. 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지침은 주시지만은 아예 못 먹게 하시지 않아요. 왜? 인간이니까. 사람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로 자식 앞에 군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로 직원들 앞에서 군림하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존재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몸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저에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버려라.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냐. 아까 아놀드 스와츠네거 그 기억하십니까? 3가지 꿈을 다 이뤘어요. 그러나 다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왜요? 사사로운 지혜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지 마라. 정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공부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가장 재밌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